네, 먼저 촬영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으로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 제의 요구 하면 촉구한다 이렇게 3창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 제의 요구.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대통령 제의 요구. 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습니다. 잠시 후 국무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들, 모든 법 개정은 차차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곧 일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성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점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영장 청구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준 것은 오로지 수사 전체의 이 지배는 검사가 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헌법 12조, 헌법 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공소기각 사유 제327조 개정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쓴 것은 물론 이것을 마치 대법원 판례에 있는 것을 조문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는 결국 그러한 것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327조의 를 전제로 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사실은 판례를 오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327조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7대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기분 좋으시죠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지옥에나 가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곽상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뜻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곧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본인이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통도 봐야 된다. 적어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달라진 것은 327조 대통령 죄 지우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은 세금으로 때려잡고 그리고 형사소송 체계는 본인 죄 지우기로 때려잡는, 결국 국민의 눈물은 외면하고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최해 주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입니다. 검찰 권한을 없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자신들의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자의 절규보다 전당대회가 중요합니까? 매우 위험하고 나쁜 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국민은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장윤기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이 61%, 전면 폐지는 고작 23%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듣고도 귀를 닫는 파렴치한 정당입니다. 최근 경찰이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작 후원금을 받았다는 강선우 의원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 잡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죄도 지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최소한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요구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민주당도 폭주를 멈추십시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안전장치를 되살려 놓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정책위 관계자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지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의 계정까지 개설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판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다. 왜 급하게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327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것,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확립된 판례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지현 의원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론의 장례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 시간에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수석 부대표님 뭐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네, 네. 그럼 진행 네. 해주시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공소 취소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1년 내내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 공소기각의 문제가 얘가 나오는데 제가 놀랬다고 하면 아마 당에서도 다 놀라셨을 거고요. 학계
실무계 법조계에서도 매우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취재 열기를 휴가 기간에 보이시는 것도 이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절차적 문제와 아울러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27조에다가 2호와 3호를 추가를 해가지고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의 태스크포스의 초안에도 없던 내용이고요. 이거 제기하신 어떤 의원님 제가 실명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유튜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 안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안에만 있었지 저희들이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학계에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법조 실무계에도 완전히 이거는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존재를 완전히 몰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과 아울러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입법 병과는 약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과가 되었고요. 신설 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개정 전후에 5페이지와 4페이지가 있는데요. 공소 기각의 이 규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기존 조문을 보시면 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327조 보시면요. 기존 조문입니다. 언제 공소 기각을 선고를 해야 하느냐. 형사 절차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기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고 그 후 단계를 재판 단계로 하는데 공소 취소는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해당 검사들이 하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든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소 기각은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열리고 난 다음에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공소 기각의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럴 때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 세 번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재공소 제기되었다. 그 다음 329조 위반은 공소가 취소되었는데 증거가 발견돼서 재기소했는데요. 이 문제는 재기소한 것이 법률이 위반될 때,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할 수 있는 그 요건으로 고소 있어야 친고죄죠. 근데 이게 친고죄가 취소됐다라고 할 때, 여섯 번째,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중간에 원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공통점은 첫째, 등이 없습니다. 등.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뭐뭐 등 없습니다. 딱 요게 법정돼 있습니다. 6개가 법정돼 있어서 이 6개의 법정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327조의 2호와 3호를 추가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일탈이 있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자, 이제는 공소 기각의 6개 사유가 이 2개가 추가되면서 법원에서 어쩌면 자의적으로 어쩌면 매우 폭넓게 주관적으로 판사님의 그 성향과 재량에 따라서 이제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두 조문을 넣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형사사법 절차, 즉
공소와 재판이라는 이 절차에 대한 아주 완벽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소 제기된 거는 웬만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판사님들께서 공소가 제기되는 과정 내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죄자에겐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넘어간다는 게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여러분께서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여동생,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 형벌의 위하적 효력 그리고 복수적 효력도 있거든요. 이 형벌을 통해서 피해자가 형벌을 했기 때문에 내 국가 권력을 믿는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어갔더니 판사님이 판결할 생각은 안 하고요. 갑자기 공소 절차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재판 안 하겠습니다. 공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억울함은 아예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현저히라는 불확정 개념을 쓴다는 것은 매우 헌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위인설법 논란 7페이지 2번에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이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나온 이유가 특정 사건, 특정인에 대한 그러한 재판지휘기 아니냐라는 것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셋째, 공소기각의 요건을 추상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형사 절차상의 조문 변화가 아니라 실제 판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시작도 못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검사는 행정부고요. 판사님은 사법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법부가 실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 분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부에다 어떤 권력을 줬느냐, 권한을 줬느냐, 행정부인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기소 단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 사법 권력의 확대,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사법의 정치화를 이거는 열어놨다. 아까 어떤 분이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황당한 일들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사님들은 실체, 이 사람 찔렀냐 안 찔렀냐, 이 사람 때렸냐 안 때렸냐 이거 안 따질 겁니다. 먼저 공소 제기 절차의 문제를 끈적끈적하게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건일수록 이 절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공소 기각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조금만 흠결이 발견되면 그 흠결을 이유로 재판 절차 전체를 지우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의 그 형사소송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석사학위 할 때 이 형법, 형사소송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석사 과정에서 고생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독일의 형사소송법은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 전, 재판이 열린 후, 직후. 요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재판 진행 중. 요 세 단계로 나눠서 아주 객관적인 아주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현재 우리나라 327조처럼 객관적인 사유 발생 시에만 공소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제도와 우리 제도가 우리는 하나의 조문에 327조에 몰아놨지만 독일은 한 서너 개에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 근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하도록 돼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여기에 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혐의가 공판을 열 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절차적 장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절차 장애로 인해서 종결이 필요할 때, 이런 때 합니다. 그래서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에서의 표현은 절차 종료, 아인슈타일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차 종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공소기각입니다. 핵심 사유가 절차 장애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우리 현행 327조처럼 절차를 진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의 경우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우리의 현행법과 거의 유사하게 국가소추 허용되기 위한 고소고발 처벌이사 요건, 시효 완성, 이중처벌 금지, 관할 위반, 면책특권이나 승인의 요건 이런 게 있을 때에만 이것을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어떠냐?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한두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형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현저하게 소추 재량이 일탈해서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만 요 워딩은 우리의 판결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들으신 거짓말 하나 좀 진실을 말씀해 드릴게요. 판결을 이거를 2호, 3호에 넣어놨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판결의 내용은요, 거의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한 현저한 일탈이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느슨한 규정을 이렇게 2호, 3호에 넣어놓은 게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판결문의 내용을 이걸 가지고 법조문화했다? 기자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판례 법리로서 법을 만들었다? 아닙니다. 판례 법리는 매우 엄격한 객관적인 사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327조 2호, 3호 추가된 거는 거의 아무 때나 판사님이 원하시면 하도록 재량권 거의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무제한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례 법리 가지고 조문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원래 판례하고 지금 327조 2호, 3호 원문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틀립니다. 국민 앞에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은 판례상으로도 이게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관님들은 이거 너무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이거 명백하게 고문을 했거나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판례상 이거 조문하면 안 돼. 이게 대부분의 법관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지금 뭐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일본, 독일, 이 대륙법계거든요. 대륙법계에서 우리하고 327조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 전체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등이라는 기타 사유는 아예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법관에게 그런 재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이거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예외적인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법이 굉장히 도구해야 될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 유예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소급표 배제하는 것은 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조문이 잘못돼서 이게 적용될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일을 위해서 특정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돼서 재판 중인 거는 배제하자라는 법안에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국민들의 우려 불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해외 사례 전혀 없다. 두 번째, 기존 판례로 만든 거 아니다. 세 번째, 지금 이거대로 하면 아마도 재판 절차에서 형사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이 아마 곧 하늘을 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법이 개정이 되려면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법 개정의 내용이 그 법적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개정되는 그 법률이 법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것에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급한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졸속으로 형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2달 전에 어떤 기자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 형소법 가르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전제했던 것은 그래도 좀 뼈대는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습니다. 제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장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여원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마도 챗GPT 사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형소법 체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법조인의 상당한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희생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일종의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어떤 범죄 피해 사실이 있으면 그냥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하면 됩니다.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은 수사기관에 던져놓으면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검사의 역할이 일종의 저는 관문지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검사가 왜 중복해서 수사를 하느냐라는 이의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한 번 봐주는 게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혹시라도 송치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사가 한 번 더 봐주는 것이 당연히 나쁠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의 특성상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해줘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은 형법상에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특별법에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률적 판단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수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저희 형사법 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대부분의 형사법 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 지휘권이 이미 박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 형사법 개정은 결국은 그 실무가들의 어떤 주장이나 호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 형사법 개정의 그 완성이 2021년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추진되었던 검수완박의 완결판이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소위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실 적법 절차 원칙이 대원칙이고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그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 절차라는 것이 결국은 수사 그리고 기소, 그 기소 후에 이제 공판, 그 다음에 이후에 집행까지 이게 상호 유기적인 것이어서 하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판례를 봤더니 우리 판례 입장은 수사 기소 분리의 목적이 이제 그 기관사의 상호 견제라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를 갖고 이제 기관끼리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이지 수사 기소를 분리했다고 이게 기관이 서로 견제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법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그 피해라든지 국민의 편리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검수완박 1차 시도 때도 이미 많이 논의가 됐었죠. 수사권 그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 수사권이 상당히 제한됐고 결국은 이제 완전히 박탈됐는데요. 결국 이러한 그 법 개정은 국민의 그 편리를 증진시킨다기보다 훨씬 더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법의 민영화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 능력 좋은 변호사를 소위 이제 그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아무런 이 법 개정을 피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변호인을 고용하면 되니까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과연 그런 그 사정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고소만 하면 뭐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주던 것을 이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비용이 훨씬 늘어난 것인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늘어나고 결국은 뭐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완서를 하지 못하고 검사가 보완서 요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요구권은 아마 엄청나게 폭증할 겁니다. 아무리 뭐 한 달 내에 보완서를 뭐 요구를 하면 그것을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용역을 하면서 현직 경찰들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어떤 경찰 뭐 기자님들 여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 시점에 50건 정도를 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오히려 적은 경우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한 번에 50건을 들고 있고 보완서 요구가 들어오면 과연 한 달 내에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구속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정은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지 교수님께서 이제 대륙법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종래 우리 법계는 대륙법계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체제를 많이 따라왔고요. 근데 그 우리 형사법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 그 제정과 그다음 개정 작업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영미법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검사라는 지위는 물론 그 행정부의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이라고 이제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것은 결국은 이제 검사가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검사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그 입법자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검사가 능동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한 사안이면 보안사 뭐 요구를 하겠죠. 보안사 요구가 뭐 검사가 보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검사 차원에서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영장 뭐 본인이 보안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검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지침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유엔에도 검사의 지휘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수사라든지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지휘 집행 주체임을 명시를 했는데요. 한 가지 또 그 좀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 피해자의 법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보안 수사 요구권 문제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약간 그 다른 그 실무가분들이나 이제 학자분들 약간 입장이 다른 것이 이미 그 올해 3월달에 공소청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 보안 수사권은 아예 이제 법에선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청법 4조는 기존에 이제 검찰청법 4조에 있던 그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수사를 아예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보안 수사도 못한다라는 것을 상정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이 공소청법 개정 없이는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 제 의문인 것은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그럼 보안 수사는 요구할 수 있는지도 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수사의 촉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가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전 좀 어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소기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관련돼서는 형소법에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327조와 328조가 있는데요. 327조는 판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28조는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결정 관련된 부분은 그 흠결이 아주 명확했을 때, 그리고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그보다는 그 흠결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소기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공소기각 판결에 어떤 것들 사례가 있었는지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그리고 올해 그 얼마 전에 대법원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형소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그 개시한 수사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두 건은 그것에 대한 위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흠결이 있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인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뭐 저는 사실 이 경우도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소위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인 걸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검사의 지위는 단순히 어떤 당사자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너무 형식 논리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아까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개정 형소법 그 내용입니다. 2호와 3호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중대한 위법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두 경우에 이제 공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것은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 수사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면 그 자체를 그냥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중대한 위법 수사가 공소 제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 단순한 증거법의 부분을 갖고 이것을 공소
기각 판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것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초주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경우인데요. 이 우리 법원은 소위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기소의 지연이라든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라든지 분리 기소만으로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가 그런 기소를 했을 때 과연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어떤 보복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결국은 법원이 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결국 제가 생각한 것은 이 형소법 학자들은 사실 근 90년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형소법 개정을 한결같이 논의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형소법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사 절차라는 것이 수사부터 개시가 되는데 우리 형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마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용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순차적으로 하자.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이제 형사 절차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근데 그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상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장윤기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물론 일부의 분들은 이것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주변 실무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소위 수사라는 것이 어느 경찰, 그러니까 수도권 경찰이냐 혹은 지역 경찰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어떤 그런 기대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를 반드시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경우에 법률적 판단이 개시 시점부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수사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지연은 이미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안책으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원래 그걸 하는 곳이 아니죠. 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근데 보안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지 교수님께서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은 현 정권의 이제 소위 사법개혁의 방향은 사실 사법부의 재량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는 결론적으로 법원의 재량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앞서서 법리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실무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주제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공소기각입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은요, 수사 지연입니다. 사실 지금도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도 없고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고소인 대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대리도 많이 하는데요. 고소인 대리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사건 결과가 안 나오냐 경찰에 전화를 해보게 되면요.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대리한 사건은 아직 순서가 오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게 되면요. 인사 이동으로 담당 경찰관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듣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 해당 피의자,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피해 회복도 받고 금전 배상도 받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그 범죄자들이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피해를 회복해줄 의지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피의자 대리를 하다 보면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빨리빨리 결정이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1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길게 끌어가게 되면요,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지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그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요, 더더욱 그 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길게 질질 끌어도 누구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뭐 보안 수사 관련돼 가지고 그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단 보안 수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해당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번 불러본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하겠다고 일정 조율하고 뭐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보안 수사를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해서 경찰이 그 해당 부족한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건 부족하고요. 경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게 뭐 그 뛰어난 부분도 많겠지만,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건 경찰이 무능력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산범죄를 제대로 하려면 뭐 이렇게 사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그 민사법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잘 모르는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길게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거는 국민들 그 사회적인 약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저는 한편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짧게는 1년 혹은 길게는 2년 안에 다시 법이 개정돼서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부실 수사, 뭐 부실 수사라는 게 사건을 간과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경우일 수 있는데, 사건 자체가 뭉개고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여기 계신 기자분들을 찾아가거든요. 기자분들이 사건 취재를 해서 기존에 검사가 했던 역할들을 기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 내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의 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60%인데 60%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년 혹은 2년 정도면은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역설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꼭지였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주로 준비했던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PPT를 따로 만들어 왔는데 여기가 PPT가 없기 때문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공소기각 판결 관련돼서요, 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 그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법원 행정처에서 제시한 사례거든요. 보통 보니까 5개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소권 남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가 5개 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3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유우성 사건이거든요. 유우성 간첩 조작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인데,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담당 수사검사가 이 유성이 좀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그 유성이라는 분이 그 탈북자들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그럼 탈북자들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북한에다 송금을 합니다. 그 송금하려면은 뭐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환 매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외국환 매매에 자격도 없는 자가 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그 탈북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하는 게 맞다. 그래가 기소유예를 했다가 유성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해당 유성이 괘씸했던 거죠. 외국환 매매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기소를 했습니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 이렇게 기소를 한 거는 공소권 남용이다 그래가지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요. 사실 이때 담당했던 변호사가 지금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서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뭐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었나,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형사소송법 내용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2개가 추가된 건 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제한권의 현저한 일탈. 이 중대한과 현저한이란 말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뭐 제가 뭐 절차적인 위법성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일단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뭐 법리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면요. 중대한이라는 거 현저한이란 말은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뭐가 중대하고 현저한지에 대한 담당 재판부 판사의 개인적인 재량에 맡겨지게 되거든요. 그럼 법원이 법률 전문가니까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요.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결국 외부 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특히 뭐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게 공소 기각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담당 재판부가 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담당 판사에 대해서 신상설기를 한다든지 나의 재판부 자체를 특정 사건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로 변경하겠다는 생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5페이지에 있는데 또 이게 공소기각이라는 게 1심, 2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원조직법을 통해서 대법관 수가 14명이었다가 26명으로 증가합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22명이거든요. 24명 대법관 중에서 85%입니다. 결국 1심, 2심 단계에서 뭐 재판부 교체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좀 불가능하거든요. 대법원 단계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22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되게 되는데 결국 이게 친정부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을 해서 결국 특정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특히 공소기각 관련된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 다들 동의하시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제 방안이 가능할지 뭐 또 어떤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사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뭐 위헌법률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헌법률 심사라는 게 이 특정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법조항이 문제가 됐을 때 법원이 이 해당 법조항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사건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이 진행될 때 담당 재판부가 이 공소기각 그 판결 사유를 추가한 법조항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한다든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할 사항이면은 공소기각 관련돼서 그 법관의 재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안 할지로 판단을 하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맡길 일은 없습니다.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서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이걸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결국 그 현재 그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그 법조항에 대해서 가능한 이 위헌성 혹은 위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현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거부권 행사 관련돼서 지금 뭐 앞에 있는 분들도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지는 변론으로 하고 제2요구권 행사 이외에 현 상황에서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성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뭐 제가 그 주제 토론을 맡은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자리 앞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지금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에게는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제 표명입니다. 지금 이미 토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법의 위헌성, 이 법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에게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김용민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권 들어와서 이 형사사법 체계가 하나하나 파괴되는 갖가지 법 보시면 대법관을 증언을 해서 본인이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한다든지 헌법재판소 자기가 완전히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4심제를 만든다든지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공소 취소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여러 가지 특검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러한 행태들 그리고 오늘 이 공소 기각 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법원을 압박할 그 행태를 보면 이유는 이 모든 형사사법 파괴의 그 근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 죄 지우기입니다. 저는 이 형사사법 파괴를 더 이상 막는 방법은 바로 법원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재판 재개하면요. 대통령 당선 무효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재판을 재개해야 되느냐? 그동안 5개 재판부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 재판을 정지한다고 했는데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는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지난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판단했냐? 불소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적법했다. 이런 논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서 대통령 판결 빨리 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 파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막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은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소신까지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리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러면 끊임없이 형사사법 파괴는 계속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지금 2호하고 3호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저한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대한이라는 요 조항에 대해서 2호, 3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원래 2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소 제기의 절차 원래 규정이 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요 2호, 3호를 넣으면서 2호 규정을 7호로 넣었어요. 7호로 넣었는데 이 7호 잘 보십시오. 그 앞에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는 원래 2호를 그 앞에 3글자를 넣었어요. 그 밖에. 이거 이 3글자가요.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이 기타 조항입니다. 아까 선진국에서 이거 기타 조항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법원의 재량을 이렇게까지 확대해 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법정된, 법에 규정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공소가 기각되게 어느 나라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7호로 내려오면서 기타 조항 넣었어요. 여기 형사소송법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나 법체계는 주요 국가입니다, 지금. 근데 이 기타 조항 때문에 기타 국가 되게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해외에서 이거 번역해서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친구들은, 제 동료들은 얼마나 이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웃겠습니까? 공소기각에 그 밖에를 넣어놨다는 거는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호의 문제, 그 밖에라는 문제도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좀 중요하게 좀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네. 예, 정인국 변호사님 그 사법부에 대한 상권분립에 대한 침해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법 왜곡죄하고 관련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317조를 넣어놓고 판사가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 왜곡죄로 판사를 또 이렇게 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판사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이재명 빨리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좀 되는데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저히 혹은 그다음에 중대한에 해당하는데 왜 중대한 현저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했냐?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한과 중대한의 의미를 왜곡한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법 왜곡죄로 판사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보이고요. 뭐 실제로 법 왜곡죄로 판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법 왜곡죄를 통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담당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응답 안 계시면 이제 나경원 의원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다 했습니다. 오늘 이게 긴급 토론회를 한 이유는 정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 다시 한번 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정말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긴급 토론회에 지성호 교수님, 또 박용철 교수님, 정인국 변호사님 아주 짧은 시간 드렸는데 충실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저희가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민 삶을 파괴한 것은 결국 이 정부 파괴의, 이 정권 파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권력자에게 비상탈출구, 국민에게 벼랑 끝,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